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오늘 조직행위의 스무리하고 조직행위의 마지막 문풀이를 우리가 가볍게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이 이론 플러스 문제풀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또 책을 분리해서 이론, 문제풀이 따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문제풀이와 이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이 발전하면 어떠냐 하면 문제풀이를 따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이론을 같이 연결해서 책 페이지가 많지만 보통 책 두 권을 한 권 속에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직행위, 여러분들 잘 알지만 조직행위에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스무리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죠. 맨 먼저 조직행위는 여러분 잘 알지만 개인, 그리고 다음이 집단, 그리고 뭐가 되죠? 조직.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분리하며 조직행위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조직행위를 갖다 배웠을 때 과연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퍼스널리티, 그 사람이 가지는 고유의 어떤 퍼스널리티와 조직관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일만 시키고 돈을 줄 것인가 하는, 소위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 개개인의 퍼스널리티와 뭐가 되느냐 하면 관리 조직에 관한 연결성을 여러분들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갖다 다룰 때 평가의 오류라고 하죠. 저희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람의 성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떨까 하는 걸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가끔 지레짐작을 하는데 맞지 않죠. 이제 가끔 예를 들면 김씨들이다 그럼 보편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또 이시다 그러면 거의 이조 500년을 이끌어온 전주 이시가 대표적이죠. 이분들은 굉장히 어떠냐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거의 태반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자기 걸 철저히 관리를 잘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시 중에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강채, 그럼 아주 고집이 세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 편견을 가지는 인사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인사 오류를 여러분 반드시 평가의 오류를 잡아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 쭉 나왔던 이야기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직학습, 그 다음에 학습조직,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 두 가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책 속에서 조직학습, 조직을 학습시켰다, 또 예를 들면 학습조직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예를 들어 조직학습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행위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줬다 그러면 조직을 학습시켰다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삼성을 이끌어갈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삼성에 있는 사람들만의 특유의 어떤 학습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학습을 어디에 되느냐 조직에게 시킨다 이래 돼서 이 두 가지 내용도 본소리했을 때 우리가 했던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태도는 어떠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변화한다 그랬죠. 헤빙, 꽁꽁 뭐냐 그러면 문을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열어준 걸 히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죠. 그리고 다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동결시킨다 해서 우리가 세 단계, 바로 히빙,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변화, 재동결 이런 얘기에서 히빙의 과정, 동결의 과정, 그 다음 변화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기부여 이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동기부여의 네 가지 요인이 뭐냐, 네 가지를 필히 꼭꼭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의 과정, 불임의 기대 이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나이가 과연 공정한 대우를 받느냐, 공정성 이론, 아담스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상황이론, 마지막 상황이론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부여 이론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동기부여 요인이 뭐냐, 내용을 갖다 네 가지를 알아야 되고, 과정을 세 가지 알아야 되고, 상황이론 한 가지를 필히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집단 의사 결정할 때 문제점이 뭐냐, 집단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집단 의사 결정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했는데 체크를 해 주셔야 되죠. 예를 들어 너무 지나치게 중심으로부터 이탈되는, 뭐 예를 들어 양극화 현상, 그 다음에 또 왜 되느냐 그러면 양극화가 되고 남을 갖다 묵시적으로 다 따라가주는 행위, 그 다음 또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알아야 되고, 이런 의사결정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바로 명목 집단. 굉장히 중요하죠. 명목상 집단이지 실제 집단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델파이. 한 7, 8명의 전문인을 두고 한 자리에 만나지 않은 채 서면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서 집단이 가지는 문제점을, 너무 잘못된 과정을,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지만 집단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저희들 수업할 때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죠. 알아두고, 그 다음에 데벌스 디보카시 같은 거, 교황을 뽑을 때 우리가 썼던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의사 결정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권력과 갈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갈등이라는 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고, 스트레스는 혼자 이야기인데 그림이 같다.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스와 갈등은, 조직의 갈등은 있어야만 더 발전한다 했던 이야기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새로운 리더십에서 강자형이다. 권력을 가지고 거래적이다. 그럴 때 기부와 테이크인 노동에 대한 대가, 돈으로 이해되느냐 그럼 다루겠다 그러는 게 거래적이죠. 비전 제시,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열심히 하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슈퍼 리더는 스스로 리드가 되게끔, 소위 말해서 임파워먼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임은 바로 인의 상태를 나타내고, 파워는 내적 힘을 부하에게 키워주게끔 한다. 부하가 스스로 이해되느냐 그럼 리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기법을 우리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슈퍼 리더다 그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조직구조 형태 10가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라인이다, 라인 스텝 조직이다, 뭐 매트릭스 조직이다, 뭐 이런 등등 10가지를 체크를 해줘라 하는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대 접근의 방법, 소위 사람과 일을 갖다가 매치시켜 주는 걸 갖다 우리가 조직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현대적 접근에서 직무순환, 순환 돌아가며 하는 거죠. 확대는 좌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충실하는 상하,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개발할 때 개인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리고 집단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조직의 수준에서 어떻게 개발을 시키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감수성 훈련. 바로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서 개인적인 감수성, 그 다음에 집단에 의해되느냐 감수성, 조직의 감수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한마구를 나타내는 매니저 그레이드라는 이야기 기법,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있는데, 개인의 집단 수준에서, 조직의 수준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집단의 수준에서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둬야 되며,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요즘 자주 나오죠. 조직 문화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개념 유형을 갖다 필히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서머리로 우리가 조직행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느냐 그러면 정리를 꼭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뭐 제가 일일이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책 속에서 보면 조직행위 D편 쪽에 보면 조직행위에서 꼭 봐야 될 주요 바로 출제 예상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확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적어놓은 편을 보며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진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45강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조직행위의 문제를 갖다가 이해되느냐 그럼 빠른 속도로 풀고,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를 다 풀면 좋은데 문제풀이라는 과정을 갖다 필히 두어서 나중에는 우리 책이 지금 문제와 이론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문제풀이를 따로 독자적으로 써서 섬세하게 푸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여러분하고 랜덤별로 골라서 쭉 보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서머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책 속에 뒤에 나와 있는 부위를 보며 조직행위 서머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위를 정리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기초 확인 문제에서 1번부터 24번까지 있는 이야기 속에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골라서 풀며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책 속에서 문제를 갖다 봐주며 기초 확인의 1번부터 24번까지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맨 먼저 나오는 뭐가 되냐, 우리 책의 기초 확인 문제 3번을 같이 보도록 하죠. 러운의 주장에서 태도의 변화 과정에서 해빙, 변화, 재동결 단계를 거쳐서 조직에 뭐가 되냐 그럼 개발하는 기법을 뭐라 하죠? 바로 이거는 뭐가 되죠? 바로 팀 구축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썼습니다. 팀을 어떻죠? 바로 일을 잘하게,
일종의 기분이 되는 동기가 부여되는 쪽은 상승되게, 그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의 기분을 억제시키는 부위는 가능한 의외되죠. 작게. 그래서 우리가 의외되느냐 강약을 두는 이런 힘을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팀 구축, 팀을 갖다 구축한다 그런 말에서 로운의 바로 해빙, 변화, 재동결의 단계를 동원해서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의 훈련을 시키는 기법이 팀 구축법이다 하는 이야기 3번이 정답이 되었던 거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죠. 7번은 뭐가 되느냐 그럼 현혹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을 평가할 때, 이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잘생겼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를 보면 모든 게 좋겠지, 마음씨도 곱고 뭐 다 좋을 거다. 이렇게 돼서 한 가지를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효과를 현혹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현혹 효과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런데 뭐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5번을 보면 인사고과에서 많은 평가 기준을 삽입하면 이러한 오류가 제거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넣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인사고과에 많은 평가 기준을 삽입하면 이러한 오류가 왜 되느냐 그러면 제거된다 그런 말이 되는데, 문제가 어떠냐 그러면 인사고과라는 말은 바로 평가를 할 때 사람을 갖다 쓰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현혹 효과를 사용함으로 해서 현혹 효과가 일어나는데 평가 기준으로 이걸 많이 넣으면 어떻죠? 오히려 잘못하다 보면 현혹 효과를 갖다 더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9번에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호불호,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호불호란 말은 바로 여러분들 뭐를 나타내느냐?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행위를 하기 전에 바로 태도에 대한 부위가 호와 불호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호와 불호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태도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오게 되면 다음에 계청 단축과의 원칙에 모순적 관계가 있는 거, 계청을 짧게 하면 좋다 하는 말을 갖다 쓰죠. 우리가 이 조직을 갖다가 여러 가지 원칙 속에서 볼 때 계층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급이 많은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럼 계급이 작아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계층을 짧게 하라 이거죠. 계층이 짧으면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뭐가 됩니까? 바로 사원의 수, 부하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많아져야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감독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 그러는 걸 감독 범위의 원칙이라고 말하죠. 감독 범위. 한 사람이 최대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무직의 경우는 뭐 15명, 20명 정도. 죄송합니다. 사무직의 경우는 10명 이하.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반적인 다른 생산하는 소위 생산직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화이트 칼라의 경우는 10명 이하. 블랙 칼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보통 20명까지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계층을 단축하다 보면 한 상사가 담당해야 할 부하 수가 늘어나는 것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감독 범위의 한계 원칙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맞물려 모순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간상 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은 하나하나 문제를 갖다가 좀 더 꼼꼼하게 풀어주시고 나중에 문제 풀이만 따로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번에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레이프바인이란 말이 나온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포도나무 등구를 얘기하죠. 포도나무는 이상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꾸면서 나가는 형태를 갖다가 보통 특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일반 나무는 직선적으로 이래가 뭐가 됩니까?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포도나무는 계속 해야 되죠. 굴곡적으로 굽어가며 가더라. 그런데 마치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정부가 왜 되느냐가 완전히 얽히고 설켰다 그러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바로 비공식 조직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얘가 얘를 복잡하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 조직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그레이프바인이라는 말과 유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강의할 때 배웠던 이야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4번을 보게 되면 리더십의 연구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거 했습니다. 리더십은 바로 리더가 어떤 행위를 해서 동기를 부여해서 바로 부하를 따라오게끔 만드는 게 리더십이다. 이렇게 되고 바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뭐가 되냐 운동력이 되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잘 알지만 그 사람 리더자가 어떤 특성을 가졌지? 특성 1호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리더가 부하를 어떻게 취급하죠?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행위 1호이란 말이야. 행위 이론. 여기도 이제 특성 이론, 행위 이론, 상황 이론. 그래서 보통 행위 이론에 5가지, 특성 이론에
뭐 세 가지. 이 가치수를 정확히 우리가 알면서 정리를 해나간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문제는 뭐 답도 있고 기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주고 이제 여러분하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실전 문제 파트 2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전 문제 파트 2는 과연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는데 여기는 무려 77문제 문제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다 이 문제만 풀어줘도 어느 정도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대하든 뭐 객관식 문제는 충분히 대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본다면 이 실전 문제는 역시 여기도 77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고 문제풀이 시간을 따로 나중 내서 다시 할 때는 꼼꼼히 또 제가 빠른 속도로 하다 보면 가끔 오류가 일어나지만 양해를 하시고 답과 해설을 보며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우리가 하도록 하죠. 왜? 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나가줘야 DV까지 또 이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1번을 우리가 한번 보죠. 그래도 전통적 조직에 해당되는 게 뭐냐? 뭐 여러분 가장 전통이 뭡니까? 라인입니다. 군대식 조직이죠. 쭉쭉 의야 되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명령이 한 계통으로 쭉 흘러가는 이런 조직을 갖다 라인 계통이라고 우리가 불러줬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라인 조직이다 이렇게 되죠. 쇠사슬이다 그러는 조직의 형태가 바로 전통 조직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라인 조직은 명령을 갖다가 주관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 라인 조직이 더 발전된 형태가 뭐가 되죠? 여기에다 스텝을 둬라. 그래서 이제 전문 지식에 대한 조언을 갖다 주는 이야기.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라인이라면 교감 선생님은 스텝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라인과 스텝이 이렇게 있는데 라인은 뭐가 되느냐 명령을, 스텝은 뭐가 되느냐 전문 지식에 대한 조언을 이렇게 주는데 라인과 스텝이 굉장히 좋으면 좋은데 여기에 굉장히 문제는 바로 라인과 스텝의 갈등이다. 그렇죠? 명령을 내리는 쪽하고 조언을 주는 쪽에 갈등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하다 보니 부하 쪽은 어디 되죠? 라인의 명령과 스텝의 전문 지식에 대한 오류가 일어나기가 쉽다, 혼돈이 일어나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바로 전통 조직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라인 조직이며 라인을 보완하는 라인 스텝 조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해커먼의 올드햄 직무 특성 모형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커먼 올드햄이라는 학자의 직무 특성 이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직무가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생활 실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과학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기술의 다양성, 과학의 정체성, 그 다음에 과학의 중요성 이 세 가지가 직무의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럴 때 바로 다른 사람의 작업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과학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된 물건이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고 그런 작업이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과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답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음에 7번에 가면 다음 중 리더십 이론이 아닌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리더십 이론.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헉시와 브랜차드의 상황 이론. 헉시와 브랜차드는 바로 부하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 시스템 1, 시스템 2, 시스템 3, 시스템 4에 따라 대응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로 준비성, 부하의 준비성에 따라 리더십을 달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거. 그 다음에 관리 격자형 모형, 9,9를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리 시스템 나오고 시스템 1, 시스템 2, 시스템 2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휘들러의 상황 이론. 바로 두 가지 직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의 이해 근원에다가 상황 세 가지를 넣어서 2의 3승은 8가지다. 그래가 그림을 갖다가 나타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승수과 미승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리더십 이론과는 다르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아지리스는 미승수한 상태에서 기업에 들어가지만 그 조직이 정말 진정으로 좋다면 승수한 인간으로 변모시켜야 되고 만약에 사람들이 집단을 갖다가 성숙화시키지 못할 때는 그 조직은 궁극은 잘못된 조직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아지리스의 승수 미승수 이론에 우리가 얘기했고 이 아지리스는 노사관계론 여러분이 이제 인사관계를 갖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사관계론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영원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지평선이다. 왜?
목적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지리스는 성숙, 미성숙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바로 노사의 관계는 영원한 지평선. 바로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역에 도달할 때까지 레일이 마주치면 안 되죠. 노동자와 사용자의 목적은 끝까지 어야 되느냐? 평평평하기 때문에 노사관계 대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던 학자가 아지리스 학자다. 그런 얘기를 7번을 얘기를 드리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어야 되느냐? 그럼 살펴간다. 그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8번은 바로 현혹효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의되죠. 사람을 평가할 때 잘못한 바로 인상형성 이론에서 오류가 일어나는 이야기에 있어서 현혹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혹효과를 갖다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종업원끼리 서로 평가하게 한다. 여러 사람이 평가한다. 평가 요소의 구체화를 갖다 위한 평가를 갖다 해준다. 그 다음에 여러 회수로 평가한다. 이건 가능하면 현혹효과를 갖다 줄여주지만 한 사람이 연속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연속해서 평가하게 되면 좋게 보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좋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1번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현혹효과는 예를 들어 특정 부위 인상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후광이다. 후광효과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예쁘니까 마음씨가 고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계속 그 사람이 뭡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계속 점차적으로 더 이해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소위 평가의 오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연속해서 평가하는 건 문제가 된다. 여러 사람이 평가하면 객관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서 9번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다음 집단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데 생기는 오류는 뭐냐. 예를 들어 뭐 경상도 사람이 어떻다, 전라도 사람이 어떻다, 또 충청도 사람이 어떻다. 하나의 바로 집단을 갖다가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집단을 평가해버리는 거. 도매금이라는 말을 쓰죠. 한꺼번에 모두 다 의되느냐 두리뭉실 해석해버리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상동적 태도다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어떤 소속 집단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예를 들어 충청도 사람 중에도 말이 느리다 그러지만 말이 빠른 사람 아나운서 출신도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봤을 때 집단을 갖다 하나의 도매금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뭐 웃으면서 얘기했던 이야기 뭐 김씨들이 어떻다, 이씨가 어떻다. 이것도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상동적 태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똑같은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화시켜서 보는 경향을 가지고 우리가 말한다 하는 말을 쓰는데 이런 걸 상동적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12번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12번을 가면 다음은 집단 의사결정과 개인 의사결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개인은 어떻습니까? 합리적 경제형 모형이다 이겁니다. 바로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거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근데 많아요. 집단의 의사결정은 어떠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집단이 가지는 어떤 내용, 집단의 의사결정이 가질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적정성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편파적으로 갈 수가 있다. 왜? 이 집단에서 말 잘하는 사람의 선동이나 또는 아닌 책임감이나 그래서 우리가 좌우의 극과 극을 중용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책임감의 소재가 없다 보니까 막 끝까지 의해되죠. 물고 늘어지는 경우 소위 말해서 편파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는 4번에 보면 집단 의사결정은 집단의 의견을 모두 만족시켜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집단은 궁극은 여러 명 모여서 선동자에 의하여 말 잘하는 웅변에 의하여 바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집단 의사결정의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개인 의사결정은 거의 현명하게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극과 극을 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극과 극을. 예를 들어 극가 굉장히 크든지 굉장히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안전하면 아주 안전한 쪽, 위험하면 아주 위험한 쪽 극과 극을 달리는 중용을 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편파적으로 가는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집단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보통 개인은 혼자 하면 겁나니까 중용을 지키려고 하죠. 중간에 중심점을 찾으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문제가 되고, 여기는 바로 집단 의사결정은 집단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 때문에 최선 해결책, 최선 해결책이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명목 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데이벌스디 포카시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가 되죠? 집단 의사결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우리는 바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번으로 넘어와서 PM의 이론이 나옵니다. PM은 여러분 잘 알지만 일본의 미나미 교수가 뭐가 됩니까? 바로 9.9 리더십의 유형 속에 9,9를 갖다가 해야 되냐? 모방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고, 여러분 잘 아는 P는 뭐를 얘기하죠? 성과를 얘기하죠. M은 바로 메인텐스, 그래서 바로 종업원과의 관계 유지를 갖다가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여기도 우리 미나미 교수가 얘기한 이야기는 바로 9,9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니까 매니저 그리드다. 그럴 때 우리가 써놓은 소위 인간관계나 생산성을 갖다가 둘 다 어디야 되냐? 높게 해주는 9,9점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는 매니저 그레이드라는 9,9 그리드의 이야기에서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가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노동한 데 대한 나의 대가와 타인, 같은 회사의 같은 직장에 있는 직종의 바로 사람이 받는 어떤 대우가 내가 불리하다. 그러면 사람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뭐 내가 잘못됐나? 왜 내 자태 저러지? 내가 떠나야 되나? 여러 가지 위안을 하다가 나중 안 되면 바로 이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했죠. 나의 인풋, 나에 대한 아웃풋, 타인에 대한 인풋, 타인에 대한 아웃풋, 이 두 가지를 분수로 비교해서 내가 만약에 타인보다 못하다라고 느낄 때는 불안감을 느끼며 그 집단을 떠나고자 하는 현상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다 그랬죠. 이게 틀린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투입물과 자신의 산출물의 성과물을 비교한다. 아니죠. 바로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 타인의 투입에 대한 산출, 이걸 갖다 비교해서 내가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나는 그 조직을 떠나고 싶어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다 하는 이야기 한 번 더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허즈버그 이요인 이론의 직무 설계론 발에서 바로 허즈버그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요인 이론은 바로 환경요인과 위생요인은 바로 위생요인은 환경요인과 그 다음 뭐가 되는가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은 다르다. 예를 들어 칭찬이나 격려나 이런 거는 굉장히 동기부여 요인이라면, 예를 들어 화장실에 변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충성을 바치는 이런 부하는 없을 거다 이거죠. 환경이 좋아졌네 해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아담스의 우리 여기서 중요한 뭐가 됐냐 그러면 바로 허즈버그 이요인 이론은 A라는 상사가 위로도 올라가 보고 또 위에 사람이 아래도 내려가 보는 상하의 이동을 갖다 해봄으로 해서 상대를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직무에 충실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무에 충실하는 상하, 소위 사장이 부하가 대보고 부하가 사장이 되면 상대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허즈버그 이요인 이론의 뭐가 됩니까? 직무 충실화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서 집단 사고의 발생 가능성. 여러분 잘 알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군부의 바로 어떤 결정권, 이건 바로 집단 사고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미국의 진주만 공격을 하다가 패망하는, 제가 번속할 때 자세히 얘기를 했죠. 이와 같은 이야기는 바로 집단 사고다 이거죠. 집단이 이렇게 사고를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굉장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오판을 내리기가 쉽다 그런 얘기가 되고, 여기는 바로 집단 음지성이 높을 때 집단사고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런 집단사고 발생을 갖다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 뭐였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델파이, 또 아니면 명목집단,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원의 형태, 이런 것들로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민주적 리더십이 적용될 때,
이럴 때는 거의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집단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죠. 그래서 델파이 그러는 거는 전문가 7, 8명이 한 자리 모이다 보면 누가 선동자적으로 말을 잘한 사람이어야 결정되는데 한 자리 모이지 않는단 말이야. 서면으로 전부 다 돌려서 나중에 중앙의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갖다 내리게 하는 게 델파이다. 그런 말이 되고, 명목 집단은 예를 들어 신인 가수를 선발하는데 가수들이 자리에 나타나긴 나타나. 미팅은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들이 의해되느냐 그러면 의견을 절대 의해되느냐 그러면 나누지 않고, 만약에 평점을 선다면 그 액면대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로 신인 가수를 갖다 뽑는다. 바로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명목 집단. 집단은 집단이지만 명목상 집단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집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데벌스 디보카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로마의 교황을 뽑을 때 바로 여러분 이해되죠? 앞에 나와서 사회 보는 사람이 그 사람, 교황이 되어야 할 사람의 약점을 갖다 최대한 의되냐 부각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교황이 된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흰 연기가 쫙 교황청에 올라오면 아 교황이 승림됐구나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방해 작업으로 인하여 만약에 투표 결과 안 되었다 그러면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 아 다음에 교황을 다시 뽑아야 되구나 하는 문제로 부결됐구나 하는 이야기로 신호를 준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이게 다 가만히 놔두면 집단적으로 일어날 사고를 갖다가 이게 되느냐 그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야기, 델파이, 그 다음에 명목 집단, 이원의 형태, 그 다음에 데벌스 디보카시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미국 조직과 일본 조직, 우리가 Z형 조직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걸 갖다 우리는 Z식 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잘 알고 있지만 가장 경영학의 대표적인 주제, 특히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거는 지금 현재는 뭐가 되죠? 미국 경영학이죠. 식민지일 때는 일본 경영학이라고. 근데 일본과 미국의 결합된 형태를 우리는 Z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미국식 경영을 갖다 우리는 A형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식 경영을 J형이라고 얘기해서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한 형태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Z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미국의 경영에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전문화 비전문화는 더 좋은 예를 들어 바로 경영, 그 다음에 뭐 개인적 집단적 될 때는 개인적인 어떤 책임, 뭐 이런 것 쭉 되는데 바로 장점만을 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단기 고용이죠. 미국 같은 데는 프리랜서적 성격을 갖다 우리가 많이 하고, 현재 한국도 미국을 닮아서 프리랜서적인 어떤 성격, 뭐 우리 여기에 강예신 스님들도 대다수 예대죠. 프리랜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아는 전공을 최대한 살려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바로 우리가 좀 좋은 일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가능한 학원이란 집단의 어떤 흐름의 도움을 갖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지 교재를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 강의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을 영위하게끔 만들어주며 바로 여러분 소비자 잉여금,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그렇죠. 궁극은 소비자는 학생들이죠. 생산자 잉여는 바로 강사들이죠. 중간에 학원이라는 집단을 없애므로 해서 이 두 개의 영역이 돼서 사라지는 영역을 우리가 경제학에서 사적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을 줄여주자 하는 이야기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다수 잘 동참해 주시고 강의를 잘 듣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강사님들이 바로 재능 기부를 하며 학원 매치를 생략한 채 학생들에게는 어떻죠? 작은 비용으로 수업 듣겠죠. 교재만 구입하면 되게끔. 강사들에게는 그래도 교재를 갖다 판 것으로 어느 정도 바로 전부 다 선생님 교재를 자기가 판 것에 대해서는 뭐 관리비 공동관리비만 빼고 선생님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원에서 받는 수입만큼 보장을 해드린다는 취지에서 좋은 입장에 모여있다는 것에서 앞으로 좋은 이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선생님들이 단기적인 입장, 프리랜서적이다 이거죠. 여기다 있는데 일본은 종신고용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결합한 형태를 우리가 Z형이라고 하는데 장기고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장기고용이다. 그래서 여기 바로 정답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의 변화 중 가장 설명 21번에 가겠습니다. 혁신, 최신의 리더십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는 묻고 있습니다. 자, 최신의 바로
바로 리더십이 어떤 변혁적인 이론이냐 묻는데, 첫 번째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에게 이상적 방법을 제시하고 임파워먼트를 실시한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임파워먼트, 바로 임파워먼트는 뭐를 갖다 나타낸다 그랬죠? 부하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 이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내용으로 맞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나 거래적 리더십, 한마디로 말하면 기브 앤드 테이크죠. 공헌에 대한 대가를 주기 때문에 리드가 발생된다. 이거는 최신의 뭐가 되냐면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의 부하에게 높은 자신감을 보이며 매력적인 비전을 갖다 제시하며 위압적이고 충성심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존경하기 때문에 따른다. 예를 들어 부하들이 상사가 너무나 존경스럽기 때문에 따라주는 형태를 갖다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것도 현대 최신의 리더십의 하나다. 그래서 바로 가와 다번 이 두 가지가 좋고, 마지막 슈퍼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하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통제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건 바로 슈퍼 리더십의 셀프 리더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신의 리더십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뭐 가번과 다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재 조직,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경영에서 사업부재라는 말은 마치 재무관리 쪽의 포트폴리오와 똑같고, 회계학에 바로 여러분 뭐가 됩니까? 계속 사업손익, 중단 사업손익 하고 분리하는 형태가 회계, 경영, 재무에서 사업부재와 같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삼성의 핸드폰을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따로따로 운영하는 걸 갖다 사업부재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럼 이 사업부재가 가지는 그 장점이 아닌 거 그랬는데, 사업을 보면 사업부 간의 연구개발, 회계, 판매, 구매 등의 활동이 초정되는 관리비를 준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단절입니다. 예를 들어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바로 여러분들 바로 독자적 예산을 가지는 독립재산제라는 얘기를 갖다 쓰죠. 독립재산제는 예산과 결산을 독자적으로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가 바로 사업부재 조직의 아주 대표적인 예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본다 그러면 27번에 가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만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 내용, 방법, 단계를 설명한 거 바로 직무 설계다. 그런 말을 쓰죠. 가능하면 음색을 깔아줘라. 그래서 현대적 직무 설계는 옆으로 확대하는 거, 위아래로 충실화, 그 다음에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순환, 이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직무 특성 이론, 이런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29번에 가서 다음 직무 설계에 관련하여 관계가 없는 건 뭐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직무의 확대, 직무의 충실화, 직무의 순환,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 저널리스트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러나 직무평가란 말은 인사관리에서 일이 얼마나 쉬우냐 어려우냐. 쉬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월급을 적게 줘도 되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월급을 많이 줘야 되죠. 이런 걸 직무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인사관리 쪽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에 가서 자신이 행위하는 상황적 은 외쪽으로 귀속하고 타인의 행위는 내적으로 본다. 바로 자기가 했을 때는 후하게, 남이 했을 때는 왜 되느냐 그러면 강하게 비판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1번에 나오는 액터 오브 이즈, 행위자냐 관찰자냐, 행위자냐 관찰자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 그러는 바로 1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 아지리스가 바로 여러분들 37번이 되겠네요. 아지리스는 뭐가 되느냐, 성숙, 미성숙을 갖다가 이야기했다. 근데 바로 여기는 특징이 아닌 거 그랬어요. 바로 의전이나 단기 전망이나 뭐 이런 얘기인데 다양한 행동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38번에 보면 내재론자, 외재론자, 이건 바로 뭐가 되죠? 바로 38번은 통제 위치. 소위 내 탓이요 그런 사람과 남의 탓이라고 돌리는 사람은 각각 취급할 때 달리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40번에 가면 허즈버그 이요인 이론의 위생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인정. 인정은 동기부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절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허즈버그 이요인의 위생 요인에 안정감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에
바로 여러분 토러런스 검사는 어디에 속하죠? 바로 창의력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다음에 45문에 가면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을 갖다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바로 여러분 공식 집단은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바로 비공식은 감정 집단이지 기능 집단이 아니다. 기능 집단은 공식 집단에 속하는 거죠. 그로 4번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47번에 보면 응집성을 정대하는 효과. 집단의 규모가 크면 응집성은 작아집니다. 집단의 규모가 작으면 똘똘 뭉치죠. 그걸 갖다 우리는 바로 4번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분으로 와서 한 문제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의견을 갖다가 모으기 위하여 우편 수집하는 것 델파이다. 그런 이야기 바로 1번이 되며 7, 8명 전문인이 모인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에 56번에 조직의 개발 기법이 아닌 것, 감수성 훈련, 팀 구축, 과정 자문, 제3자 조정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명목 집단, 바로 명목 집단은 집단 의사결정의 문제의 해결법이라 그랬죠. 제가 대표적인 예를 기성 가수들이 신인 가수 선발전에 모이기는 모이되 절대 토론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가서 뒤쪽을 가서 본다면 문제를 여러분 꼭 풀어봐고 64번에 리더십 이론으로 볼 수 없는 건 뭐냐. 그런데 강화 이론. 강화는 상과 벌을 통하여 우리가 진행하는 걸 갖다가 강화 이론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쭉 가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과정 68번입니다. 얘는 맨 먼저 발신자가 이제 메시지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매체를 통하여 수신자 쪽으로 보내면 피드백이 된다 하는 이야기 68번 1번이 되죠. 그림. 여러분들 그림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74번에 가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과정자문법이라 그런 말 여기 했던 거 기억하면 되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번에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이 아닌 거 됐습니다. 보림의 기대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그 다음에 바로 포트와 퓨러의 뭐가 되는 수정기대이론, 그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되는데 허즈버그 이론 이론 요인입니다. 요인이기 때문에 4번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심화학습 문제가 2개가 있는데 한 문제만 1분만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1섹터, 2섹터, 3섹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1섹터는 공공부문, 2섹터는 민간부문. 그래서 1섹터와 2섹터를 합한 걸 우리는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긴 문장 속에 답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슨 우리가 배웠던 내용 또는 상상 이런 걸 버리고 문제 속에 보면 바로 거의 앞쪽에 답이 나옵니다. 제1섹터 공공, 제2섹터 민간. 그래서 밑에 제3섹터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쭉 설명되는데 이 부분은 공공과 민간 부분의 결합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여러분이 문제를 꼭 꼼꼼히 풀어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저희들도 다음에 문제풀이만 따로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지만 지금은 방대한 양의 경영학을 진행하다 보니까 요약을 빨리 하며 전체를 아우러가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